277페이지 아래에 277페이지 아래 종합소득의 기본 세율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시험에 세율표는 다 줘요, 필요하면.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뭐 CTA, CPA 시험도 위에 참고사항에 종합소득세 세율표 해가지고 요율표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만 인지하고 있을게요. 최저세율이 6%다. 최저세율이 6%,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최저세율이 6%이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뭐 소득별 필요경비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쓸데없이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5월달 종합소득 신고할 때 보면 우리 기준경비율표가 있고 단순경비율표가 있어요. 단순경비율표는 소득이 작은 사람들의 입증이 얼마 안 되니까 실제로 돈 번 게 얼마다라고 낼 때 이 경비를 모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 2천만 원 벌었는데 거의 경비율이 60%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800 벌었네, 이렇게 계산을 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800 번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면 6%니까 그러면 48만 원을 내야 되겠죠. 48만 원 내야 되는데 2천에 3%씩 떼었으면은 총 얼마죠? 60만 원 됐겠네. 그럼 12만 원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2,400, 4,800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기준경비율 대상이 돼요. 그러면 기장을 해야 되지. 그걸 써버리면 안 되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시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교손금과 2월 교손금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건 사업소득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사업소득에서만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럼 이 교손금은 내가 돈을 번 거에 대해서는 10년간 2월 공제를 해줄 거예요. 10년간. 자, 10년간 2월 공제를 하면 우리는 올해 사업소득에서 손해를 봤어요. 다른 거하고 순서대로 공제는 하겠죠. 그럼 순서는 이 순서대로 공제를 할 거예요. 얘가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부터 해서 근연기 2배 순서로 결손금을 손해본 돈을 서로 채워넣을 거. 어제 합산할 거잖아. 합산할 건데 예를 들면 얘가 200만 원 손해봤어요. 나머지 다 100만 원씩 벌었으면은 200 손해본 걸 근로연금에서 채워놓고, 그럼 나머지 기타 이자 배당만 100만 원씩 돈 벌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갈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교손금을 보존해 나가는 순서인데, 근데 이건 올해 거고, 만약에 옛날에 손해본 건데 올해는 전부 다 이익을 봤다면 당연히 같은 종류에서 먼저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럼 2월 교손금은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이 순서로 2월 교손금은 그냥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냥 그때는 이제 사근연기 2배 순서대로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번에 개정세법 때문에 하나를 기억해 두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데, 우리가 과거에도 손해를 받고 올해도 손해를 봤어요. 사업에서는 다른 데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손해본 게 2월 교손금이고 이번에 올해 손해본 게 교손금이에요. 둘 중 어느 거 먼저 보존해야 되죠? 채워넣어야 될까요? 옛날 거부터 아니면 올해 거부터? 자, 많은 사람이 당연히 옛날 거부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설명드릴게요. 자, 원래 옛날에 손해본 거 채워넣는 건 올해 돈 벌어야 채워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손해본 것까지 다 정리하고도 돈 남으면 옛날 걸로 가는 거였어요. 그게 맞는 순서겠죠. 그래서 교손금을 먼저 공제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올해 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옛날 거 다 날리는 거예요. 올해 거 정리하고 나면 올해 손해인데 뭐 옛날에 손해본 게 전부 다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거는 미래에 받아도 되니까 옛날 거부터 해줄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월 교손금을 먼저 이제 공제해 주는 걸로 올해 개정되어서 바뀌었으니까 자 이제 교손금 공제는 2월 교손금을 먼저 한다라고 공제하고 그다음 교손금 공제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문제 보시면 작년 것까지만 해도 문제 보면 그게 오답으로 틀린 답으로 나온 게 지금 정답이 이제 맞는 걸로 지문으로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2월 교손금부터 2월 공제한다라고 나오면 오답 지문으로 해서 틀린 답이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맞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교재 278페이지 아래에 다만이라고 적혀 있는 지문 보이시나요? 다만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교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며 원천세율 적용분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에서 교손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부동산 임대 소득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교손이 발생하는 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 되고 다른 소득에서 공제 못 되도록 그냥 막아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주택 말고 부동산 중에 주택 임대는 교손은 다른 소득에서 할 수가 있어요. 주택 말고 나머지 상업용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곳에서 교손을 보전할 수 없이 자기 소득에서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양가로 3번에 있는 것 가지고는 시험에서도 언급을 한 번씩 하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은 거에 소득하고 소득 금액 있죠. 자, 이 두 개는 다르다는 걸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실기할 때 엄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실기할 때 뭔가 판정을 할 건데 소득 금액을 주면 같이 더할 건데 소득을 주면은 소득 금액으로 만들어서 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우리가 알아야 돼서 얘가 좀 중요하게 요소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80페이지로 가서 자, 이 소득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먼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이 우리 280페이지, 81페이지에 거쳐서 두 개 보이시죠? 자, 그럼 이자 소득은 말 그대로 소득 종류를 보시면 채권, 증권, 이자 할인액하고 예금 이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자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단기 저축성 보험의 차익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10년 넘는 거는 10년 이상은 비과세예요. 그러면 10년 이하짜리 중에 자,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차이가 뭐죠? 기준점? 자,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의 기준점은 내가 보험에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만기 시 환급받는 돈이 납입액보다 1원이라도 크면 저축성 보험이고 납입액보다 작으면 그건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환급액이 없는 걸 우리 그냥 보장성 실손보험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래서 자, 그럼 내가 만기가 되어서 돈 받는 게 납입액보다 더 크면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자 소득으로. 자, 그리고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이라고 적혀 있죠.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구내 식당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구내 매점이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직원들끼리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모아가지고 매점을 하나 만들어 운영하죠. 그러면 직원들만 쓸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싸게 잘 쓰다가 이 직원이 그만두죠. 그러면 직장 공제 돈은 전부 다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그 매장을 운영한 만큼의 자기 구자 비율만큼을 같이 줄 거예요. 그럼 내가 직장 공제라고 떼었던 돈보다 더 많이 받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우리는 초과 반환금은 이자 소득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옆에다 참고로 적어두세요. 분리과세를 할 거예요. 분리과세라는 것,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은. 자, 그리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자, 비영업 대금 이익. 대금은 돈 빌려주는 거고, 돈 빌려주는 게 영업활동이 아닌 곳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래하고 있는데 한쪽이라도 금융기관이어야 되지, 한쪽이라도 금융기관이 아니면, 일단 우리 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겠죠. 그럼 상대방이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 아니면 전부 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에요. 돈 이자 주고 받으면. 그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당연히 그냥 이자 소득이라는 느낌은 있죠. 근데 이 기억하자고 하는 건 나중에 원천 인수세율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아서, 일단 얘는 은행이 아닌데 이자 받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만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6번 7번은 제가 우리 소득세 처음 시작하면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은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죠. 그게 종류가 너무 많이 파생되면서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세법에 열거된 범위를 벗어나면서 이상하게 계속 만드니까 우리 6번 7번 항목을 넣어서 결론적으로는 위와 유사한 형태로 돈 벌면 다 과세하겠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조문을 넣으면서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 281페이지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보면, 자,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 이자의 배당, 한마디로 실제로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은 거예요. 건설 배당은 아직 뭐 사업 못했지만 배당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로 배당을 받은 거고, 두 번째 의제 배당은 우리 그 자본금으로 우리 자본 전입하는 것들 있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시킬 때 그 자본금이 늘어난 만큼 우리 회사는 나의 지분율이 늘어나지 않지만 금전적인 이득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배당받은 걸로 해서 하는 걸 의제배당. 자, 인정배당이라는 것, 자, 인정배당이라는 표현은 앞에 인정자가 붙죠. 자, 내가 A라는 법인의 주주예요. 주주인데 내가 A 법인의 법인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어요. 혹은 여기에 돈을 썼어요. 내가 자금을 차입했어요. A 법인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A 법인한테 이자를 줄 건가요? 내가 주주인데, 그냥 내 회사인데 안 주겠죠? 그러면 안 주면 법인세법이 이럴 거예요. 너네 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려 쓰는 평균 이자만큼 얘한테 이자 받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가중 평균 차입 이자를 낼 거예요. 이자를 낼 거예요. 그럼 이 이자만큼 이제 인정 이자만큼 얘는 주주면 배당 받아간 거예요. 그게 인정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면 월급 더 받아갔다 해서 인정 상여라고 해버릴 거고, 앞에 인정자라는 것, 법인세법에서 제가 이만큼 이득을 취했으니까 제 돈 번 걸로 처리하세요. 소득세법한테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법인세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은 제가 가져간 거네요. 저한테 소득세로 처분하세요가 인정상여, 인정배당이에요. 나중에 법인세 하면 주주도 가져가고 대표이사도 많이 가져갈 거예요. 자, 앞에 인정자가 붙으면 법인세법이 제가한테 소득세를 부과시킨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또 우리 4번에 국내외 집합투자기구, 이게 우리 펀드죠. 펀드 받은 거는 배당소득이다. 그리고 5번 6번도 우리 이자소득처럼 이렇게 두 개를 적어놓고 위에 유사한 형태의 성격도 있는 것도 전부 다 배당소득으로 부과하겠다고 포괄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배당소득에서 우리 뭐 수입 시기 중에 얘가 한 번씩 물어보는데, 일반적인 배당이나 인정배당의 수입 시기는 얘는 우리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우리 주주총회 하는 날 있죠. 그날이 우리 결의일이 수입 시기예요. 그러면 이 수입 시기가 속하는 해에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얘가 좀 특이한 애예요. 왜 특이한 애냐면 자 여러분이 올해 투자를 해요. 2020년에 투자를 하죠. 그러면 주주통일 결의는 2021년도에 결의 주주통일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날이 귀속시기면 세금은 2022년도에 우리 소득세 납부를 하게 돼요. 2021년 귀속은 이때 5월달에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투자한 거를 이때 세금 내는 특이한 케이스가 되죠. 그 이유가 결의일이 우리 수입 시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당에 대해서는.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결의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의일이라고. 자, 그럼 이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 두 개 가지고 특징을 조금만 볼게요. 자, 금융소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 둘이를 근데 얘네들한테 빼줘야 되는 비과세나 아니면 분리과세나 필요금은 원래 없는 거니까 얘네들이 잘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발생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소득을 이자 소득 금액과 혼용해서 쓰고 같은 금액 성격이다라는 걸 아는지 이론 문제에서도 물어보고 배당 소득도 배당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이 금액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얘는 발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소득 금액으로 보이고 얘도 소득이 소득 금액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나오게 될 건데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럼 금융 소득 금액이나 금융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돼요.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말은 종합소득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리과세라는 말은 종합소득 금액에 미합산 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해요. 금융소득이나 금융소득 금액 두 개 섞어 쓸 거예요. 그럼 소득 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해서 그래서 분리과세 한다는 것 종합소득 금액에 합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과세는 빼버리는 거니까 종합소득 금액에 들어오지 않고 빼버릴 거예요. 얘를 자 다음 이제 사업소득 보면 사업소득에 열거한 거 있죠. 지금 책에서는 뭐 아주 조촐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세법법전에 엄청 많아요. 딱 보자마자 전부 다 하는 말이 그냥 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다 세금 부과하겠다는 소리겠네라고 한 몇 장 보면 알아요. 다 적어놨어요. 읽어주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도 부동산 임대도 과거 옛날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고 있었다가 이게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해서 부동산 임대는 사업소득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비과세 사업소득이라고 적혀 있죠. 이 비과세 사업소득은 첫 번째가 농어민이 부업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나 돼지나 닭 몇 마리 기를 수 있겠죠. 그럼 소, 돼지, 닭 몇 마리 기르는 거 파는 거에 대해서 얘를 사업소득으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쌀 팔아가지고 버는 건 사업소득이 맞아요. 돈 버는 건데 그 부업을 하는 것들 있죠. 우리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법전에 대놓고 적혀 있어요. 농사 지으면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잉어 몇 마리 여기까지는 부업으로 보겠다. 개정할 때 마리수도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쫙 다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정해져 있는 기준 안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비과세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아래 전통주 제조는 연 1,200만 원 이하, 3번에 600만 원 이하의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 우리 나무 있죠? 나무는 임목 등기라는 게 돼요. 나무는 임목 등기한 날로 5년이 넘는다면 이걸 잘라 팔든 뿌리채 팔든 우리 조경으로 나무 팔 때 있죠?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5년이 넘어가면. 그래서 그 나무 분재하시는 분들 심을 때 보면 임목 등기라는 걸 하죠. 그게 이런 또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4번이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전답은 논밭인데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는 일이 있어서 농사를 못 짓겠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는데, 근데 그 땅을 빌린 사람도 농사를 짓는다면 그냥 비과세로 하는데, 그 사람이 올해 내 농사 내가 못 짓는다 빌려주니까 주차장으로 쓰면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답을 작물 생산하는데 농사 짓는데 그대로 쓰면 이건 비과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5번에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있죠.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 안 팔려서 세놓고 딴 데서 사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1주택자가 우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업소득에서는 항상 사업소득은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시험에서 사업소득을 줘요. 그러면 사업소득은 비과세 이야기 나올 거 없고 분리과세 없으니까 필요경비를 줄 거예요. 그럼 필요경비 주는 걸 빼면 사업소득 금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기준을 소득금액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만약에 필요경비를 안 주죠. 안 주면 그냥 사업소득이 사업소득 금액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이. 그런데 자, 우리 필요경비를 필요경비율을 줄 때가 있어요. 필요경비율이 예를 들어서 70%인 사람으로 주면 얘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사업소득을. 그럼 70% 빼면 57, 35, 350만 원이죠. 그럼 이 사람의 사업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구나. 이렇게 필요경비율, 단순경비율 70% 대상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소득 금액은 30%가 되겠죠. 70%가 경비율이니까. 이렇게 단순 경비율을 주면 경비율 빼면 되고, 필요경비 금액을 주면 금액을 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항상 필요한 게 소득 금액이 필요해요. 소득 금액이. 사실 내 돈 버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나중에 계산해 가지고 우리 가족이 돈 얼마 버는지를 봐서 그 사람 돈 얼마 안 벌면 내 월급으로 같이 먹고 사니까 나의 인적 공제에다 넣어줄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공제 빼줄게, 너 돈 가지고 하니까. 그런 거 할 때에 돈 버는 거 기준 금액 산출할 때 이거 쓸 거예요. 자, 사업소득은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이라고 적혀 있죠. 284페이지에. 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대부분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지만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사업소득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 있는 가게 하시는 분이나 사무실 하시는 분들 생각이 나죠.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료보건 영역이나 부가세 면세 대상이 인적 영역, 봉사료, 이제 이번에 처음 아신 분도 있죠. 제가 사업소득이라는 걸. 그런 것들 말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원천징수 3%예요. 자, 지금 저는 3%고 여러분들 봉사료, 커피숍 가면은 봉사료 붙는 거 있죠. 정원이 진짜로 실제로 수령해 가는 거, 그거는 5%를 원천징수하고 줄 거예요. 그 사업자가. 자, 이게 우리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 소득 제한 모든 사업소득은 종합과세한다라고 적혀 있죠. 종합과세한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종합과세한다는 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앞에 썼잖아. 사업소득 있는 사람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할 거라고. 자, 다음 이제 연금소득 갈게요. 284페이지에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눠져요. 공적연금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웬만하면 다 걸려있는 5대 공적연금 있죠.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우체국연금, 그리고 뭐죠? 별정우체국하고 사립학교, 이렇게 하면 총 5개죠. 이 5개를 우리나라 5대 공적연금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공적연금은 우리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공적연금은 참고로 이렇게만 기억을 해둡시다. 공적연금은 연금 수령 시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1월에 연말정산을 해요.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버릴 거예요. 근로소득은 2월 달이잖아. 공적연금은 이것만 있으면 1월 달. 근로소득만 있으면 2월 달.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사적연금이 보험회사에 넣고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주로. 그거예요. 저도 사실 이거 믿고 살고 있었는데 어제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배신이었어요. 제가 이거 돈 엄청 많이 넣고 있어요. 지금 50만 원짜리 한 개, 또 50만 원짜리 한 개에서 10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50만 원짜리 하나가 2달 있으면 제가 10몇 년이 넘기 때문에 20년 정도 납부해서 옛날 거는 20년 납부하고 언제부터 타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55세부터 타먹기 해서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제 생기는 것들은 이제 몇 살까지 넣고 이제 언제 받고 이런 걸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걸 믿고 집어넣고 있었는데 얘 안 넣는데 어머니가 얘가 좋대. 어제 그랬어요. 이거 올랐다고 하면서 궁시렁거리면서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어머니가 통화를 하고 와요. 얼굴을 1년에 2번밖에 못 보니까 이제 통화를 좀 자주 하려고 하는데 또 국민연금이 또 올랐어요. 엄마 내기 싫은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30년 넘게 보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아는데 어머니가 국민연금이 이익이 제일 높으니까 국민연금 많이 내면 싫어하지 말고 많이 내라. 우리 아들 타먹을 때는 요일이 얘가 제일 좋더라.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그때는 몰랐지라고 아주 태연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얘 욕 엄청 많이 하고 있었는데 좋대요. 요일은 국민연금 많이 내세요. 대한민국에 오래 산다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계실 때까지만 한국에 살고 안 계시면 한국에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국민연금은 한국에 거주자가 아니면 안 줘요. 지급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적연금은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라도 줘요. 근데 이 사적연금은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뭐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도 사적연금인데 자,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급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인데 이걸 분납으로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돼요. 이게 내가 퇴사했을 때 이 퇴직금을 어떤 형태로 받냐에 따라서 퇴직소득이 될 거냐 연금소득이 될 거냐. 소득의 이건 상식이에요. 소득이 세율을 따져보면 근로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퇴직이 크고 그 다음이 연금이 커요. 그래서 무조건 원래 그래서 월급 작게 안 하고 퇴직금으로 미루는 거
사람들이 막 뒤쪽에 퇴직금 한 방에 받으려고 미루는 걸 좀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이 높아서 연금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연금 혜택을 받으면 세제 혜택 된다고 막 말하는데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뭐 기회비용이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지. 그럼 연금이 세율은 제일 낮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연금 소득으로 퇴직금도 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오른쪽 285페이지 위에 보시면 연금 그 비과세 연금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슬쩍 한번 보시면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된 것밖에 없어요. 그죠? 슬픈 형태의 국가가 주는 연금이라 세금 부과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인 거고, 오른쪽 285페이지에 연금소득 계산해 보시면 우리 비과세 분리과세 뺀 금액에다가 연금소득공제라고 해서 일정 요율을 빼주죠. 이렇게 일정 요율을 빼주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럼 연금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이 연금소득도 우리는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칙인수한다고 공적 연금 적혀 있죠. 간이세액표에서 하니까 제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사적연금은 5%를 원칙인수할 거예요. 5%. 자, 그럼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연말정산 1월달 제가 이야기했던 거, 연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 되는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확정신고해야 되며, 사적연금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적연금이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얘는 종합과세를 하는데, 얘가 사적연금이 연 1,200만 원 이하면 사적연금 소득이에요. 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에 적혀 있는 말이에요.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 분리과세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리과세 5% 내고 끝낼래 하는 게 분리과세죠. 1,200만 원 이하면.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와서 내가 6% 맞을 수도 있고, 최저세 6%잖아. 그냥 합산해가지고 6% 맞을래? 얘만 따로 빼서 5% 계산하고 끝내고 나머지만 6% 맞을래? 그러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얘가 괜히 붙어가지고 15% 구간이면 얘 15% 맞는 거잖아. 근데 얘 분리과세 하면 5%니까 얘가 유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넘치면 여기에 넣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은 선택해서 얘를 종합과세 하겠다, 분리과세 하겠다, 어느 게 유리한지는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얘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소득 금액이 아니고 사적연금 소득이에요. 사적연금 소득. 자, 다음 기타 소득이 있는데, 자,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시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와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 하고 받는 보수라고 적혀 있죠. 이걸 표현할 때에 기타 소득의 예로 얘를 일시적 강연이라 그래요. 아이고. 자, 기타 소득을 일시적 강연료 등이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 고용관계 없이 용역 제공하고 수당 또는 유산 성질 문예 창작 소득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 여기에 문예 창작 소득이라는 건 우리가 원고 당첨 어쩌다 한 번씩 되는 거 있죠. 원고료 등 기타 소득 코드 명칭이에요. 자, 우리 그 혹시 여러분들 김수현 작가라는 사람 아시나요? 그 할머니? 그 TV 드라마 작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드라마 한 회차당 1억이래요. 훌륭하신 할머니죠.
처음에 저는 그 남자 김수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본다길래 봤더니 그 할머니가 쓴 소설은 좀 많아요. 작품은 많은데 한 편당 1억이래요. 그러면 30부작이면 30억이죠. 그런 분은 사업속일 거고, 얘는 우리처럼 그냥 글 쓰는 거 좋아해서 당첨돼 가지고 받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기타 소득인 거예요. 또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임적권, 이 쭉 적혀 있는데 중요한 것자는 이 사람 외의 자가 적혀 있죠. 실현자 뭐 이런 건 이제 진짜 우리 연예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하는 거는 사업 소득인 거고, 그 외의 자는 이제 상속받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저작권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은 기타 소득 된다는 거예요. 소득. 자, 그리고 나머지 아래 뭐 일시적 이런 거는 좀 필요 없고, 강호권, 어업권 이런 것들은 대여하고 빌린 거예요. 대여하고. 자, 그리고 자,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상금이나 현상금, 복권 당첨금,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이런 것들 있죠. 슬롯 머신 이런 것들도 우리 흔히 말하는 제가 싫어하는 노름도 어쩌다 한 번씩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우리 지체상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어쩌다 한 번씩 받는 거죠. 위약금을 매번 받는 사람은 없겠죠. 사업소득으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퇴직 후 수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있죠. 직무발명보상금을 내가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후에 받으면 기타 소득이 되는 거고, 퇴직 전 받으면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 소득이고, 직무발명보상금이 퇴직 전에 받으면 그거는 우리는 전이면 근로소득이고 후면 기타 소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나 사례금 혹은 법인세법에서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처리하는 거 있어요. 대표이사가 출장 가는데 아들 데리고 가서 아들 비행기표까지 회사 돈을 했어요. 그럼 아들이 그냥 회사한테 돈 받은 걸로 어쩌다 한번 받는 거죠. 그런 걸 인정 기타 소득으로 처분한 거예요. 또 뇌물 알선 수재 뭐 이런 것도 우리는 기타 소득이에요. 뇌물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기억해 둘게요. 시험에서 나오는데, 뇌물에 원천징수 할 수 있을까요? 뇌물 주면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저 한번 배우고 싶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뇌물 알선 수재는 원천징수가 없어요. 상식처럼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럼 이제 비과세에 대해서 있는데, 비과세는 뭐 국가유공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 뭐 보험법이 의한 거는 포로나 이런 거는 안 받는 게 맞는데,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종업원의 직무 관련 우수 발명에 의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 이게 저 위에 있는 퇴직 후 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5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직무 발명 보상금은 퇴직 전이든 퇴직 후든 근로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500만 원까지 우리는 기타 500만 원까지 비과세다. 자, 그럼 아래 동그라미 3번에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과세 최저한이라는 표현은 얼마 이하는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과세 최저한은 얼마 이하는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로또 번호 4개 맞으면 몇 등이죠? 4개 맞으면 자, 몇 등? 그 2등이라고? 2등은 5개겠지. 아닌데 맞나? 하여튼 3등인가 4등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 4개 맞으면 당첨금이 얼마죠? 5만 원이죠. 그죠? 5만 원이에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 이런 거. 근데 자,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옛날에는 우리 과세 최저한이 4만 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금이 문제가 있어서 복권 판매점 이런 데서 대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5만 원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5만 원 당첨되면 돈으로도 바꿔주고 복권으로도 해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의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금액을 5만 원 올린 거예요. 또 현실성 없는 거, 우리 그 슬롯 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경마하고 막 하는 것들 100배까지는
최고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단위당 금액이. 그 100배까지는 세금 부과 안 하겠대요. 되는 사람 있을까요? 100배? 10만 원 얻고 1000만 원 되는 사람 있을까? 그죠? 10만 원, 1000만 원 되는 사람은 있겠지. 하지만 그 사람은 한 몇억 버리고 한 번 된 거 가지고 기분 좋다고 말하는 노름꾼이겠죠. 뭐 어떻게든 그 사람의 상황이니까 우리는 세금은 이렇게 부과 안 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기타 소득 금액 계산에서 A의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 적혀 있죠. 자, 기타 소득에서 무조건 분리과세 중에 복권 당첨 소득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그럼 아버지가 그냥 쉬고 계신데 예를 들어 복권 10억에 당첨됐어요. 그럼 아버지의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일까요? 제가 세율도 말 안 했는데 뭐 필요금도 말 안 했는데 바로 소득 금액을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분리과세는 소득 금액에 들어가지가 않죠. 있는 것도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복권만 당첨됐으면 소득 금액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소득은 10억이 되겠지만 분리과세 10억으로 복권 당첨금 빼버릴 거니까 소득 금액은 0원이 될 거잖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소득 금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기억해 둬야 돼요. 복권 1등에 당첨된 아버지는 내가 부양하고 사는 사람으로 나중에 계산될 거예요. 회사 안 다니시니까. 안 다니신다면. 다음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게 있죠. 자, 다음. 자, 이번에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이번엔 기타 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기타 소득 금액. 기타 소득의 소득세율은 20%예요. 낮은 건 아니죠. 20%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세부담이 유리한 쪽으로 잡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방금 20%라고 하니까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번에 필요경비가 있는데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액 인정하는 것과 추정 필요경비 80% 인정해 주는 것과 추정 필요경비 60%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요. 실제 발생액만 인정하는 거는 얘는 이런 제 표현이에요. 불로소득. 복권 당첨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경마하거나 아니면 그 뭐 아버지한테 상속 받아가지고 뭐 받거나 이런 것들 있죠. 기타 소득. 그런 것들은 불로소득이니까 이거는 실제 발생액만 인정해 줄 거예요. 발생한 거 없으면 하나도 필요경비 없는 거고, 로또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말한 것처럼 1000원 이런 거 빼고 세금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필요경비로. 자, 그럼 추정 필요경비 80% 인정, 60% 인정이 있는데 과거에는 전부 다 80이었어요. 그러다가 증세 없는 복지를 맺혔던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교도소에 계신 그분이 그때 필요경비를 낮췄어요. 한마디로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해놓고선 필요경비 낮추면 세금 높아지는 건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자, 얘가 내려가면서 지금 일부만 80%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60% 내려왔어요. 그럼 80% 남아있는 얘네들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는 거야. 불로소득은 아닌데 입증을 못하니까 이만큼 추정경비
인정해 줄게. 한마디로 실제로 더 많이 썼다고 입증할 수 있으면 그거 쓰고, 입증 못 하겠으면 이 정도 경비로 써줄게 라는 거예요. 자, 이게 80%가 우리 교재 287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가 우리 경진대회 상금. 경진대회 상금이라는 건 그냥 잘했다 주는 게 아니라 1등, 2등, 3등 이렇게 뽑는 거 있죠. 서로 순위 다투는 거. 그럼 그 순위 다투어 가지고 1등 하기 위해서 2등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필요경비 입증 못하면 80%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주택 위약금이나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이 80% 해주는 거예요. 80%. 그러면 불로소득과 얘네들을 뺀 나머지 그 외는 전부 다 여기 60%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방금 말했던 강연료 등 혹은 원고료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럼 이것 가지고 예를 하나 볼게요. 원고료 500만 원에 당첨이 됐어요. 원고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타 소득은 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필요경비를 빼줄 건데, 추정 필요경비가 60%를 해주면 이 사람은 300만 원의 필요경비를 뺄 거예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200이라고 말한 거 이해가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의 기타 소득 금액이 200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이 소득만 있어요. 이것만. 그럼 아버지의 소득 금액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기타 소득 금액 200만 원인데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이때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앞에 제가 지웠던 것 중에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된다 했죠. 그럼 지금 300만 원보다 작잖아. 200만 원이잖아. 그러면 분리과세 시켜버려서 아버지는 소득이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도 기억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지. 만약에 1000만 원이었으면 기타 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니까 그냥 소득 금액 있으신 분인 거예요. 1000만 원이 원고 당첨료나 강연료였으면.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계산법으로 가서 소득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분리과세 이야기할 때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 우리는 분리과세라는 것도, 선택적 분리과세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놓고, 자, 우리 세무 2급 수준 시험에서는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게 세부담 유리해요. 무슨 세부담 유리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득이 없는 걸로 잡았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많아요. 많기 때문에 좀 유리한 쪽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타 소득 과세 방법 적혀 있는 제 제일 아래에 보시면 표가 있죠. 복권 당첨 뇌물 알선 소재 계약 해제막 적혀 있는데, 제일 아래에 그 밖에 기타 소득 적혀 있죠. 찾으셨나요? 그 밖에가 위에 게 특이한 거잖아. 한마디로 아래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20% 이거예요. 자,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20% 전부 다 20%가 아니고, 얘 500만 원 받았죠. 필요경비 빼니까 200이죠. 200에 얘가 기타 소득 금액이 더 이상 빼는 거 없으면 과세 표준이 되면 이거에 20% 하면 이 사람은 4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세금은
200만 원에 20%에 20%니까 4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지금 현재는 기타 소득의 원칙인수 세율은 8.8%라는 소리를 해요. 지방소득세 4만 원까지 해서. 그러면 500만 원에 8.8% 하면 44만 원이 나오죠. 그죠? 과거에 4.4% 이야기할 때는 얘가 80%대 이야기고, 박근혜 아줌마가 얘를 8.8%로 바꿔줬으니까 그럼 뭐 다시 또 바꿀 생각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 사람이 총대 맨 거지 세금 높아져 가지고 더 이상 다시 낮춰주겠다고 하는 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거 받는 거 좋아하겠죠. 그럼 지금 자, 기타 소득의 세율이 그래서 20%라고 기억하시고 20%. 그런데 옆에 그냥 참고로 그럼 기타 소득의 8.8%라고 그냥 참고로 기억하시면 돼요. 소득의 8.8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사업소득은 3.3, 기타 소득은 8.8. 올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3.3, 4.4였는데. 자, 그럼 복권 당첨 소득은 3억까지는 그냥 기본 요율인 20% 하다가 3억 초과하면 이제 30%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 종합소득 중에 뭐가 빠졌죠? 종합소득 중에 빠진 게 근로소득 빼고 했죠. 제가 이야기한 게 이자, 배당, 금융했고, 사업했고, 연금했고, 그리고 방금 지금 한 거 기타 했잖아. 그래서 근로가 빠진 이유가 이제 우리 실기는 근로소득하고 제일 밀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근로소득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따로 뺀 거예요.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우리 근로소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